근데 저는 오늘 뇌과학자의 시선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뇌과학을 잘 모른다던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뇌의 기작을 1%도 제대로 잘 모른다더라. 혹은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뇌를 10%밖에 못 썼다는데 뭐 뇌과학으로 뭔가를 설명한다는 게 가능하긴 한가라는 의심이 드실 겁니다. 예. 근데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과학자의 연구실에서는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물론 당연히 갈 길이 멀지만 그 뇌과학이 꽤 빨리 아주 많은 발전을 최근 30년간 비약적으로 보여왔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 뇌를 뭐 10%도 못 쓴다. 아인슈타인이 겨우 10%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낭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뇌를 한껏 쓰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네.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까먹고. 근데 다 여러분 뇌를 100%잘 쓰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그 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를 열심히 잘 쓰면 쓸수록 더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뇌를 신비라는 영역 안에 가둬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뇌과학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뇌에 대한 신비를 밝혀내고 있고 우리가 뇌라는 이 작은 기관 1.4kg 정도 되는 작은 기관을 알아내려고 뇌과학자들이 엄청 애쓰고 있다. 네. 근데 이 뇌는 인간의 정신, 사고, 인지, 판단, 의사결정, 실행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만들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이 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요. 또 인간처럼 사고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만드는 데도 아주 중요하게 기여할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능 시스템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뇌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뇌랑 인공지능은 뭐가 달라? 어떻게 그 차이점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집어넣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결국은 소셜 로봇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기대한 대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똑똑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기대한 대로 혹은 사람처럼 똑똑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뇌과학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필연적으로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뇌과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대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게 인공지능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시대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이게 그 기술이 특정 영역 안에서만 발전하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노공학의 시대, 뭐 당연히 나노과학은 아주 중요하지만 나노과학이 지금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나노과학의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떤 시대냐?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은 이제 컴퓨터 과학과에 들어가면 배우게 될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을 수준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요 전에는 모바일의 시대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전 영역의 맹위를 떨쳤고요.
고 전은 뭐 미디어의 시대, 그전에 인터넷의 시대, 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거쳐오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되게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2020년 뭐 한 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교수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배식을 받고 식판을 내려놓는데 놀랍게도 모든 테이블이 교수님들이 모여 가지고 논문 한 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 하면 바이올로지 생물학 분야의 아주 오래된 난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DNA 그 우리 유전자는 ACGT 4개의 염기 서열이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 있죠. 요 3개의 염기 서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DNA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기본 요소인 아미노산의 선형적인 쭉 시퀀스를 코딩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몸 안에서는 이게 1차원적인 그 구조가 아니라 복잡하게 연결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으로 얘네들이 이제 뭉쳐 있는데 손으로 풀 수는 없는 거여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정교하게 어떻게 얘네들이 단백질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 특히 생화학자들 또 약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막거나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리셉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하려면은 이 단백질 구조, 3차원 구조를 잘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아주 큰 대회가 열립니다. Critical Assessment of Protein Structure Prediction이라는, 다시 말하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정보만으로 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맞추는 그런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이제 열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은 전 세계 네로라는 사람들 연구자들이 참여를 하고요. 한 3-40% 정도의 정확도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2018년도에 처음 그 알파폴드라는, 다시 말하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딥마인드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 대회에 출전해서 60% 정도의 정확도로 우승을 차지하더니 그 2020년 바로 그 해에 거의 90%에 가까운 정확도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문제의 난이도가 쉬울 때는 다 잘 맞춥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높아지면 다 정확도가 고꾸라지거든요. 근데 이 알파폴드 2라고 부르는 2020년 버전은 여전히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녀석이 나타난 거죠. 더 놀라운 건 이제 2024년 버전은 정확도가 9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그 딥마인드의 이 전체 시스템을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는 작년에 이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왜 충격적이냐 하면은 이제 어떤 분야에 한 30-40년을 뛰어들어서 자기가 다 실험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 분야, 이 질문에 관한 직관과 추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보다 인공지능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냥 학부생 정도 수준의 생화학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훌륭한 연구 업적을 만들고 과학적 성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좋은 논문을 쓴다가 아니라 정말로 노벨 화학상을 받을 정도의 탁월한 성취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대학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대학원에 와서 실험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이제 전통적인 과학자 훈련법이라는 게 과연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스템일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모든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너 이거 어느 분야에 적용할 거야? 뭐 금융에 하고 싶어? 바이올로지 그 생물학 쪽에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분야 공부해서 그 두 분야를 결합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대학 교육을 전면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20년 교수 식당에 딱 가봤더니 모두가 이 논문을 얘기하고 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뭐 이런 걱정들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해부터 미국 최고의 공대라고 하는 MIT는 모든 학생들이 그냥 1학년 때 입학하면 그 학생들이 1학년 때 인공지능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는 미적분학 및 해석기하학, 뭐 일반 물리학 이렇게 뭐 300년이 넘는 학문들을 1학년 때 그냥 가르쳤거든요. 아, 이 정도는 기초교육이야. 이거는 뭐 과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배워야 돼 하는 거를 그때 1학년 때 가르쳤고 그게 수학과 물리학이었는데 그 반열에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온 겁니다. 1956년 존 맥카시가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처음 만든 이래 겨우 70년밖에 안 지났는데 70년 만에 그냥 모든 이공계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학문 분야로 또 사용할 도구로 인공지능이 등극하게 된 거죠. 네. 아마도 대학의 미래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국이 2016년도에 그 3월에 그 광화문 포 시즌스라는 호텔에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대회에 바둑 대국에 해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어찌어찌 하여 그 데미사 서비스가 그 대국을 하는 동안 하루가 비어 있었을 때 그분이 이제 카이스트에 제가 있던 과에 와서 강연을 이제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 보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렇게 바둑 잘 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닐 텐데요. 근데 그때 이제 데미사 서비스가 했던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나는 이제 바둑은 평정했고 바이올로지 그 생물학 분야에 아주 중요한 난제를 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저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바이오 쪽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수학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증명한 모든 수학을 다 넣어서 학습시키면 뭐 이런 theorem이 가능할까 하고 넣으면 인공지능이 다 증명해 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와, 정말 꿈이 야무지다. 그렇게 되면은 수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인공지능이 그냥 평정해 버리는, 접수해 버리는 상황이 될 텐데 야,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인간 지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을 인공지능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날이 올까라고 그때는 생각했었는데 그로부터 겨우 8년쯤 지난 지금 8, 9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바이오 문제는 이미 평정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수학을 하는 인공지능도 올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언제 올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인간이 밝혀낸 수학의 모든 이론을 다 집어넣고 디어럼, 레마 다 집어넣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고 명제들을 증명하고 하는 수학하는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뒤늦게 되게 전율을 느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빼곡히 이제
주차가 되어 있는데 가지런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사실 이게 만약 월마트 같은 대형 할인마트의 야외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와 여기 장사 되게 잘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실제로 인공지능 회사가 구글 얼스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지구 표면 전체 사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사진을 통해서 미국의 대형 할인마트 중에 하나인 월마트의 야외 주차장의 자동차의 대수를 셉니다. 예. 그러면 얼추 매출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에 매출 데이터가 있고 또 이 사진을 통해서 이게 주차장의 자동차 재수가 이러면 요 당월에는 매출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과거 데이터로 역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걸 이용하면 이번 달 월마트 주차장의 자동차 대수로 매출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월마트 직원들도 모르는 월마트의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월마트의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 몇 명 안 되는 인공지능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이 회사가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 들어보시면 이제 전율이 느껴지는 오싹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까도 놀랍지만 사실은 이 일은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은 이제 도입하면 돈을 벌까 의심할 필요 없는 진짜로 인공지능은 어떤 공장의 어떤 구간을 효율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사람을 대신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일들을 가장 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인공지능 전문가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고민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인공지능 전문가를 못 뽑아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난리인 거죠.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이제 챗 GPT 없이 시험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오픈 AI, 구글 같은 회사가 만들어내는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말도 안 되게 놀라운 동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는 에이전트 모델,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메일 좀 보내줘 하면은 진짜로 이메일을 보내주고 평점이 4.7 넘는 우리 동네 레스토랑을 내일 저녁 6시에 3명 예약해줘 하면은 얘가 알아서 온라인에서 예약해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조만간 도입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옆자리에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비서가 앉아있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른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포함한 이 머신러닝 또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파운데이션 모델의 이 챗 GPT 같은 녀석들은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성능이 현저히 좋아지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80억 명의 인간이 지난 30년간 인터넷 위에 올려놓은 수많은 문서, 이미지, 동영상 이거를 학습한 녀석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게 챗 GPT이자 클로드이자 제미나이인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 양이 현저히 많아졌고요. 이 데이터를 무지막지한 속도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GPU가 나왔고 반도체의 사이즈는 18개월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무러의 법칙이 지난 수십 년간 되풀이되면서 말도 못하게 작아졌고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가격은 싸졌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스마트 디바이스가 수십 년 전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되게 많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지른, 그러니까 2015년 이후부터는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단순한 문제의 경우에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기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레이 커즈웰이 말하는 싱귤래리티를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죠. 2005년, 정확히 20년 전에 레이 커즈웰이라는 미래학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앞지르는 날이 2045년쯤 도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가 딱 그 가운데 2025년 중간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중간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45년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전에 싱귤래리티라는 특이점이 올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도 Singularity is nearer라는 마침내 특이점이 왔다 같은 이제 새로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이 특이점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이점이라는 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앞지르는 상황인데, 사실 초기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비판을 받았던 건 이 사람의 계산 또 혹은 논리가 생각보다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특이점이 왜 오냐 하면 인간이 만든 컴퓨터의 계산 능력의 총합이 인간의 계산 능력을 앞지르는 날이 2045년이어서 그때가 되면은 인간 지성을 앞지른다는 건데, 이게 계산 능력으로 이걸 평가하는 게 맞나 싶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요. 네. 게다가 사실 여러 영역들의 그 발전이 융합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더 증폭시키면서 이 싱귤래리티가 온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단순히 계산 능력의 발전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직관과 추론 같은 단순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능력의 단순 비교로는 답을 얻을 수 없어라고 이제 당시에 생각했던 거죠. 근데 머신러닝은 정말로 계산 능력만으로 인간 지성을 앞지르는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뇌과학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역으로 반대로 어쩌면 인간의 뇌가 하고 있는 일도 그냥 계산 아니었을까? 네. 우리가 추론이나 직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많은 것들도 결국은 그냥 신경세포들의 정보 처리, 계산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잘하는 애가 나타나면서 인간 지성이 인공지능에게 위협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무시무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20세기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토메이션 시스템, 또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을 포함한 여러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20세기의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줄게 만들었지만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는 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은 더 수월해졌죠.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훨씬 더 거치니까요. 반대로 부가가치는 서비스업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연봉 자체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크놀로지의 발전 덕분에 일자리는 더 늘었고, 서비스업 때문에 일은 더 수월해졌고 쉬워졌고, 그리고 가계 수입은 더 늘어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지난 20세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래프가 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될 그래프라고 생각하거든요. MIT의 경영대학원 슬로운에서 이제 만든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1990년대까지 저 4개의 그래프가 같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유사한 궤적을 보입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 덕분에 노동 생산성은 현저히 늘었는데 그 덕분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고용도 늘고요. 가계 수입도 늘고 마켓에서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받은 월급으로 그 물건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순환되면서 전체적으로 GDP가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네 개의 그래프가 따로 노는 일이 벌어집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 덕분에 그 노동 생산성은 현저히 심지어 더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게 고용을 늘리지 않은 상태로 만든 거고요. 심지어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가계 수입은 줄어든 형국입니다. 무슨 뜻이냐? 생산이 늘었는데 이건 인공지능을 포함한 테크놀로지 덕분이고요. 사람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생산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소비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생산에는 기여하지만 소비를 하지는 않죠. 소비는 인간만이 하는데 인간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한 물건을 살 수가 없고 그러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것을 미국에서는 그레이트 디커플링 피리어드 4개의 그래프가 따로 노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를 1929년 그레이트 리세션 대공황에 빗대어서 그레이트 디커플링 피리어드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사람들이 할 일이 많지 않아지고 인공지능이 생산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하고 이제 그런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07년과 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돈을 빌려주면 잘 갚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는 그 계층을 프라임급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분들, 신용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들 중에 누군가는 잘 갚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섞여 있겠죠. 그 바로 밑에 단계가 이제 서브프라임급인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그 중에 누군가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고 그게 이어지면서 은행권에도 아주 심각한 피해가, 파산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실제로 그런 일이 약간 벌어지면서 이게 눈사태처럼 커지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에 이르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은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미 연방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서 달러를 찍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빚을 파산한 상황들 다 메우고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했지만 거기 직원들은 다 빚잔치를 하고 큰 보너스를 인센티브를 받고 다른 회사로 다 이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세계 경제가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큰 여파가 미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세계 경기를 좀 보여줍니다. 세계 경제를 보여주는데 2007년 8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출렁하는 게 보여지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그러니까 코비드-19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2010년대의 경기가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 시기에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거를 아이폰의 등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마켓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른바 모바일의 마켓이 만들어진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씩 갖고 있고요. 뭐 태블릿 PC며 뭐 여러 개를 갖고 있고요. 2년마다 2년 주기로 약정이 바뀔 때마다 바꾸고요. 이 안에 수많은 앱들이 있어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유료로 그 앱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광고를 물리고 하면서 그 이전까지 없었던 시장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기술의 등장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게 세계 경제를 부흥으로 이끈 계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원래는 그레이트 리세션, 한 번 더 대공황이 와야 되는데 이른바 컨슈머 텍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혁신이 세계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4G LTE가 등장을 했고요. 스마트 디바이스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됐고, 근데 이제 다시 예전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자 이제 2010년대는 다시 말하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생긴 이 많은 문제를 2020년부터 23년 동안 있었던 이 코비드 19,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또 세계 경제가 완전히 멈췄었잖아요. 이제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우리가 제2의 스마트폰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제2의 스마트폰을 찾아라. 이게 전 세계 화두이고요. 예, 특히 실리콘밸리에 가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 다음 뭘까? 예,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next big th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넥스트 빅띵을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 다음이 뭘 거냐, 그거 우리가 개발해보자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고 스타트업들에게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또 대기업대로 이 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 1월 첫째 주, 뭐 둘째 주, 1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는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쇼가 벌어지잖아요. 여기에 20만 명 가까이 옵니다. 왜 오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 모이냐 하면 바로 그 next big thing, 그러니까 아이폰 다음에 뭐가 세계 경제를 살릴 것인지 그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신문들 보시면은 막 1월 초에 CES 리포트들을 모두가 내고 있죠. 뭐 여기서 기술 혁신들이 뭐 벌어지고 있다는 장밋빛 미래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면 최근 CES는 제2의 스마트폰을 우리가 못 찾고 있고, 그래서 세계 경제는 앞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테이블이 이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난 10년간 CES가 이게 제2의 아이폰이 될 겁니다 라고 약을 팔았던 그런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14년 보시면 스마트홈, 그때부터 지난 10년간 스마트홈이 제2의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댁은 스마트합니까? 스마트홈이신가요? 네. 스마트홈이 되려면요, 이런 거예요. 막 저희 집 체중계가 제 몸무게 정보를 저희 집 냉장고에게 보내줘가지고 제가 밤 10시에 냉장고 문 열려 그러면 냉장고가 저한테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저희 집을 향해 출발하면
저희 집이 '아 지금 퇴근하고 오고 있구나.' 하면서 한 15분 전에 뭐 에어컨을 켜 놓고 뭐 온도를 그 난방을 켜고 인제 이러면서 적절한 방온도 유지하고 이런 게 스마트 홈입니다. 우리의 집은 전혀 스마트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전 제품들 사이에 통신이 안 됩니다. 통신 프로토콜도 다 다르고 제 회사마다의 제품이 달라지면 또 회사가 달라지면 통신 프로토콜도 다르고 데이터 표준도 다르고 뭐 하나 업그레이드하면 연결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코디네이터가 있어 가지고 이걸 잘 모듈레이션 해 주는 모더레이팅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스마트홈은 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죠. 4K, 8K TV 지금 뭐 화질 전쟁 그동안 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4K와 8K의 TV를 눈으로 식별하려면 1.5 미터 앞에서 TV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큰 TV를 1.5 미터 앞에서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더 16K로 간다거나 인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 뭐 드론이 2015 년부터 쭉 어 제2의 스마트폰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하늘에 떠 있는 드론 볼 일 잘 없죠. 그 기술이 뭐 발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2의 스마트폰이 되기는 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2018년 정도 때는 5G가 또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스마트 홈을 넘어 스마트 시티가 올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올 건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일 어려운 게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거리에서 우회전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 멀리에서 오는 차가 없다는 걸 알아야 얘가 비보호로 좌회전 뭐 우회전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 차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러니까 뭐 센서를 달아서 비전 센서, 라이다, 레이더 뭐 이런 걸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도시 곳곳에 레코딩을 하고 그 데이터를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자동차에게 보내주는데 자동차 한 10만 킬로 타는 동안 인터넷이 1-2초도 안 끊겨야 그 정보를 얻어서 안전하게 좌회전 뭐 우회전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5G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5G가 미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9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를 보급했고요. 지금도 5G만으로 보자면은 뭐 전 세계에서 1, 2등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5G 열심히 잘 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5G 보급률 지금 현재 40%도 안 되고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4G 이른바 LTE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십니다. 5G의 속도의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걸. 왜냐? 5G 서비스를 쓸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스마트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5G 지난 뭐 5-6년 동안 5G가 했던 일은 뭐냐? 여러분의 통신 요금을 현저히 올린 거 말고는 사실은 5G가 한 일이 많지 않은 거죠. 자세히 보시면 사실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키워드들을 나열했으나 사실은 이 단어들이 아직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았고 앞으로 제2의 아이폰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처럼 보이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 다른 전 영역에서요. 다 기술이 생각처럼 빨리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기후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된 서비스들, 에너지를 오래 저장해 주고, 뭐 아니면은 뭐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뭐 연료 전지라든가 아니면 뭐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의 증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현저히 발전이 더디고요. 양자 컴퓨팅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되려면 수년이 앞으로 더 걸려 보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요. 한때 AR, VR, 뭐 XR,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였지만
예, 그 인기도 한순간 푹 꺼졌죠. 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 기술의 발전이 좀 더디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 예,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만큼의 예,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수준의 가격으로 내려가야 되고 사람들이 인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예,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로보틱스와 결합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아주 빠르게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인바디드 AI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봇을요. 예전에는 이제 로봇이 막 이렇게 뛰고 걷고 막 밀어도 안 넘어지고 막 이런 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뛰어서 와서 그럼 뭘 할 수 있냐? 로봇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뇌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거죠. 근데 로봇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본 겁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은 더디지만 이거를 그냥 몸이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뇌를 엄청 좋게 만들어 놓고요. 몸을 대충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싸게. 예, 대신 튼튼하게. 예, 센서를 많이 달아서 세상에 대한 정보는 많이 얻고요. 그거를 인공지능에게 보내줘서 얘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넘어지고 굴러떨어져도 안 망가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마치 아이가 기다가 걷고 뛸 수 있는 것처럼 예, 인간의 발달처럼 예, 세상을 이해하고 걷고 뛰는 인바디드 AI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공장에서 그냥 뭐 제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셜 로봇의 시대를 만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하고 사실 저같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정말로 제2의 아이폰이 될 만큼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우선 하나는 이게 여러 사람의 이해와 맞아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로봇을 만든다는 게 한 가정에 로봇 한 대 정도 넣어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새로운 마켓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인공지능 분야에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아주 큰 혁신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없던 방식의 인공지능이거든요. 지금은 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인간이 써놓은 문서나 만들어 놓은 그림 혹은 이미지 뭐 영상 이런 걸로 학습해낸 거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은 글로 세상을 배운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발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처럼 뇌가 발달한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공지능이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센서를 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걸 조합해서 예, 로봇처럼 에너지를 얻고 생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존에 필요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거를 예, 얘는 좋은 거네 리워드 보상 얘는 나쁜 거네 톡식 이렇게 이제 구별하면서 강화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고 좋은 거에 기뻐하고 싫은 거에 찡그리는 감정이라는 걸 갖고 그래서 더 오래 존재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그런 나 자신을 이 로봇이라는 개체 안에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자의식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챗 GPT에는 존재 양식이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나 욕망 혹은 자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실제로는 없으면서 있는 척 인간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말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할 뿐 그게 진짜로 필요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로봇이라는 몸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이 로봇이 오래 잘 살아야 된다라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얘는 자의식이나 욕망, 감정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감각도 남다르게 활용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들을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보로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얘는 깊은 바닷속을, 아주 위험한 계곡을, 심지어는 달이나 화성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세상을 감각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얘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녀석이 결국은 어디에 필요한지 보면은 아이들 교육에,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자폐아를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잘하게 해서 좀 치료할 수도 있고, 주의가 산만한 아이를 집중시킬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필요하고요. 또 어르신들하고 소통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고, 치매 어르신, 그분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인지 장애가 어느 수준인지 평가하고, 어휘를 늘리기 위해 자꾸 질문하고, 같은 말을 반복해도 사람 도우미처럼 짜증 안 내고 요양보호사처럼 시큰둥하게 반응하지 않고 매번 정말요 하면서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셜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르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른바 디지털 리터러시, 그 로봇 같은 그런 걸 대하는 것에 친숙하지 않은, 경험이 적은 그런 세대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로봇에 관한 그런 상호작용을 늘리려면 이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대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얘 이름을 만돌이라고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그다음 명령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 대하듯이 대해도 사람처럼 반응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지?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하지? 그거를 어떻게 넣어 주지? 하는 이제 이런 류의 연구들을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소비가 무지막지하게 늘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10년 후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하지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지능 시스템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지금 맹위를 떨치는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다라고 할 때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적은 데이터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이는 지능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지구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인간이 발견한 가장 훌륭한, 적은 데이터로 좁은 경험으로 많지 않은 지식으로 놀라운 지적 능력을 보이는 가장 훌륭한 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뇌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걸 인공지능에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도 여러분 핸드폰에서 땡땡땡 오늘 날씨 알려줘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근데 오늘 날씨 알려줘 대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럼 걔가 중국으로부터 오는 고기압골의 영향에 따라 아침에는 몇 도고 오후에는 몇 도고 이렇게 대화 나누실 거예요. 그럼 끝까지 계속 얘기를 들으려면 인지적 부하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많이 오래 길게 못 합니다. 그럼 우리는 평소에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냐? "엄마 밖에 추워?" 그래 따뜻하게 입고 가. 저녁에 비 온대." 그게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다거든요. 진짜 알고 싶은 거를 먼저 얘기하고, 최소의 인지적 부하로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야기가 길어져도 에너지를 적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처럼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각별히 더 중요한 거죠. 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실은 내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넘기고 모으고 그래서 내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걸 사람들은 주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디바이스 안에서 언디바이스 AI라고 하죠. 내 디바이스 안에서 나를 학습하고 나처럼 행동하는 나 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그게 제2의 나의 뇌를 모사하는 것, 그게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미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뇌과학자로서 조망을 해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어마무시한 속도로 분석하면서 인간의 뇌를 흉내내는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 적용은 앞으로 수십 년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데 서투른 사람들은 좀 무서울 수도 있고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에너지를 엄청 쓰고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외에도 적은 데이터로 좁은 경험만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는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들을 필요로 하는 날들이 올 겁니다. 아마도 이 투 트랙의 발전이 미래를 이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이 두 번째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 전자,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모두가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불과 몇 년 후만 되면 저는 뇌를 닮은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가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노력, 뇌도 공부하고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에너지도 적게 쓰고 개인 정보도 사생활도 잘 보호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걸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미래의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뇌에도 관심을 갖고 이거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호기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눈으로 사실 또 뇌를 들여다보면 주말에 서점에 가서 뇌과학 책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꽤 그래도 우리가 뇌 연구가 그동안 많이 돼 있네, 좋은 뇌과학 책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걸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의 기회를 탐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